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전문 박사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폭로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배터리 시장의 40%를 독식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만의 비밀 기술이 있어서 이를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윌슨 박사입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더 좋은 배터리는 전기차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충전도 빨라지게 만들어주죠. 이로 인해 친환경 전기차가 일반인들에게도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책상 위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컴퓨터 화면에 뜬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사장님께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과제를 주셨거든요. 한국에 가서 그분들의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해 오세요.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그 문구를 다시 읽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로? 과연 그들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뭔가 특별한 걸 알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맞은편에 있는 회색의 정부 건물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보였죠. 워싱턴 DC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확고해 보이고 정말 미국답았어요. 우리 미국이 기술 분야의 리더였잖아요. 그쵸? 딱 어제 저는 한 유명한 하버드 교수님의 보고서를 읽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기술 초강국으로 부상해서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능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얘기가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닐까요?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부터 길들인 긴장될 때마다 좋아하는 연필을 손가락 사이에 돌렸어요. 그 연필에는 주기율표가 인쇄되어 있었죠. 과학은 언제나 제게 일관성이 있었고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예측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번 과제는 마치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짐을 쌌습니다. 편한 신발, 단정한 정장 몇 벌, 그리고 제 모든 기기를 위한 충전 케이블들을 넉넉히 챙겼죠. 옷을 정리하면서 다가올 여행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고 여전히 우리가 1위라는 보고를 다시 할 겁니다. 라고 저의 옆구리에서 늘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고양이 맥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만약 배울 게 있다면 어떡하죠? 제가 틀린 걸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수년간 동일한 배터리 문제를 연구해왔어요. 더 오래가고 더 빨리 충전되는 배터리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진전은 있었지만 우리가 필요로 했던 큰 돌파구는 찾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택시를 타고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수다를 떨며 어디로 가시는지 물으셨어요. 한국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와, 멋지시네요. 출장인가요? 아니면 여행인가요? 홈이 거울을 통해 제 눈을 보시며 물으셨어요. 출장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배터리요? 제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요? 기사님이 자기 스마트폰을 잠깐 들어보이며 말하셨어요. 맞아요. 핸드폰 배터리도 포함되지만 전기차용 크고 강력한 배터리, 그리고 재생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도 있죠. 한국 배터리는 참 잘 만든다고 들었어요. 제 TV도 한국산이라 미국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공항에서는 탑승구를 찾고 노트북을 꺼내 연구 논문 몇 편을 검토하며 자리를 잡았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14시간이나 걸렸어요. 거의 하루 종일 금속 덩어리 안에 갇혀 태평양을 건너는 기분이었죠.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족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즈니스맨들이 노트북 앞에서 열심히 타이핑하며 모험을 기대하는 관광객들을 관찰했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과 이 긴 여정을 떠나는 이유가 있었죠. 마침내 제 좌석이 불리자 저는 짐을 챙겨 줄을 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요.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 과연 이 여행이 제가 예상했던 헛된 시간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껏 알았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평평하게 날았고 저는 긴 비행에 대비해 편안히 자리 잡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여행이 단지 배터리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혁신, 협력 그리고 과학계에서 제 위치까지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 줄은요.
한국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아직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비행기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으로의 하강을 알리자 저는 깜짝 깨어났어요. 어색한 자세로 자다 보니 목이 뻣뻣해졌고 입은 마른 느낌이었죠.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탄 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이 내려다 보였는데요. 푸른 산과 푸른 바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도시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서울,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짜 여기 와버렸구나. 세계 반대편에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 임무를 띠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점이었어요. 공항 터미널은 높게 솟은 유리 천장,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잔잔하고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인상적이었죠. 워싱턴 덜레스와는 전혀 다르네요. 제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기내용 가방을 끌고 걸었어요. 입국 심사대로를 따라가면서 저는 일반적으로 길게 늘어선 줄과 심술궂은 직원들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대신 날렵한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화면에 여권을 스캔해주세요 라는 친절한 자동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여권을 스캐너 위에 올려놓았고, 몇 초 만에 기계는 제 사진을 찍고 정보를 처리한 후 작은 입국 확인서를 인쇄해 주었어요. 전체 과정이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줄도 기다림도 질문도 없이 단지 매끄럽고 효율적인 기술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공항은 한 가지일 뿐 배터리 기술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도착 게이트를 지나면서 저는 저를 마중 나올 분을 찾기 위해 군중 속을 살폈어요. 그러다 윌슨 박사라고 깔끔하게 쓰인 팻말을 들고 있는 한 젊은 남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로 안경을 쓰고 상냥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윌슨 박사님? 그가 다가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배터리기술연구원의 진수연 박사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수연 박사님께서는 제 기내용 가방을 들어주시며 바로 호텔로 안내하시더군요. 호텔에 도착하면 푹 쉬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 저희가 시설 견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밖으로 나가니 상쾌한 공기가 맞았고, 진수연 박사님은 공항 픽업 구역에 대기 중인 세련된 전기차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이 차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진수연 박사님께서 제 짐을 트렁크에 넣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한국산이지요. 한 번 충전으로 350마일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주행거리에 감탄하며 와, 미국 전기차들이 이렇게 갈 수 없는데 말이죠.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호텔에서 좋은 잠을 청한 다음 준비된 일정에 맞춰 연구시설 견학에 나섰습니다. 진수연 박사님께서 아침 8시 30분 정각의 차로 마중 나와주셨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윌슨 박사? 그분께서 차 안에서 친절하게 물으시자 네,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라고 대답드렸습니다. 오늘은 화성시에 위치한 저희 주요 배터리 제조 단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서울을 벗어나 높은 빌딩들이 점점 작은 마을과 공업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길목에서 진수연 박사님은 한국 배터리 기업에 관해 더 설명해 주셨어요. 세 곳의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테슬라, GM, 폭스바겐 등 여러 회사에 공급하고 있지요. 저는 놀라며 40%나 된다고요?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생산업체라고 들었는데 라며 의아했어요. 진수연 박사님께서는 웃으며 그건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정말 빠르게 변하니까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무슨 뜻일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배터리를 만든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약 1시간 후 우리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보안 게이트가 있고 경비원들이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까워질수록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캠퍼스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어요. 저희가 일하는 에너지부 연구소가 한켠에 들어갈 정도 작은 규모였죠.
거대한 건물들이 마치 20개의 축구장이 합쳐진 2.700만 평방피트 정도의 면적을 자랑했고, 트럭과 차량들이 개미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큰 곳입니까? 저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이 캠퍼스 단지만 해도 2.700만 평방피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시설 중 하나일 뿐이죠. 진수연 박사님께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머리는 이 엄청난 규모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제가 일하는 연구소는 이 거대한 단지의 아주 작은 구석에 불과했으니까요. 우리는 주건물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진수연 박사님께서는 방문자 배지와 안전장비, 하얀 실험실 코트, 안전 안경, 그리고 정전기를 막기 위한 특수 신발을 건네주셨어요. 견학할 준비되셨습니까? 진수연 박사님께서 물으시자 저는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제가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요. 첫 번째로 들어간 생산 현장은 비행기 경납고 크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숨을 삼키게 만든 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수백 대의 로봇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자재를 나르고 배터리 부품을 조립하며 완성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현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왜 작업자분들은 보이지 않죠? 제가 물었어요. 여기서는 95%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주로 감독과 정비 역할만 하세요. 로봇들은 24시간, 주 7일 쉬지 않고 일하며 실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로봇팔이 마치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분리막을 완벽한 정밀도로 배터리 층 사이에 끼워 넣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매일 2만 대의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진수연 박사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2만 대요? 저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반복했어요. 네, 내년까지는 3만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희는 시설의 여러 섹션을 둘러보며 견학을 계속했어요. 각각의 공간이 전보다 더욱 인상적이었죠. 한 곳은 연구개발 전용 구역이었는데 그곳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제가 학술지에서만 읽어보던 첨단 장비들을 다루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연 박사님께서는 저를 10년 정도 연세가 더 있으신 박 박사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박 박사님께서는 저희의 고체 배터리 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진수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박 박사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시며 윌슨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논문들이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연구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을 받으며 대답드렸어요. 진수연 박사님께서 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큰 돌파구가 있었다고 하시던데요. 박 박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를 보안이 철저한 실험실로 안내하셨어요. 신분증을 스캔하고 추가 보안 점검을 마친 후 저희는 전문 테스트 장비들이 갖춰진 방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저희의 시제품입니다. 박 박사님께서 두꺼운 책 크기의 보통 배터리 팩처럼 보이는 장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별다를 것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내부 기술은 혁명적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충전 시간, 에너지 밀도, 수명 주기 등의 수치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전까지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루셨나요? 저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박 박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지며 저희는 혁신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천연 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석유도 거의 없고 중요한 광물도 부족하죠. 기술이 저희 생존과 번영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숙이 와 닿았어요. 단순한 과학적 경쟁이 아니라 한국에게는 국가적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이 크게 와 닿았거든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 세계관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년 동안 미국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항상 최첨단이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보니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다음은 테스트 시설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진수연 박사님께서 물으시자 저는 아직 충격을 완전히 떨칠 수 없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퍼스는 한국인의 결단과 혁신의 증거였고 지금까지 본 건 그 일부에 불과했어요. 저의 보고서는 집에 돌아가면 전혀 다른 내용을 담게 될 거예요. 미국이 더 이상 1위가 아니라는 사실, 적어도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3일째 아침,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울이 눈부시게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시가 예전과 달리 단순히 외국의 한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고 제 나라보다 앞선 혁신의 중심지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진수연 박사님께서 평소처럼 차로 마중 나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차 안에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건장한 체격에 진지한 표정을 지으신 분이었죠. 윌슨 박사, 이분은 정 박사님입니다. 진수연 박사님께서 저희를 소개하시며 그분은 국방기술 전문가이시고 오늘 특별한 배터리 기술 응용 사례를 보여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방기술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 전기차 배터리 연구하러 온 줄 알았는데 정 박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터리는 현대 국방 시스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민간 기술과 군사용 기술을 그렇게 엄격히 구분하지 않거든요. 혁신은 두 분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국내에서는 보통 군사 연구와 민간 연구가 전혀 다른 팀에 의해 이루어지곤 하니까요.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있는 또 다른 시설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배터리 단지보다 훨씬 엄격한 보안 체제를 갖추고 있었죠. 여러 차례의 체크포인트를 통과한 후 다양한 군사 장비들이 전시된 대형 전시실에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산입니까? 저는 감탄하며 물었어요. 네, 모두 한국에서 설계 제조된 제품입니다. 정 박사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이제 K9 자주포와 K 전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거대한 녹색 전차와 대형 포병 장비가 등장했는데 미국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보던 장비 못지않게 혁신적이었어요. K9 자주포는 40km 떨어진 곳까지 정확하게 포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정 박사님께서 설명하셨고 특히 이 배터리 시스템 덕분에 차량의 전자장비를 메인 엔진을 끄고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무소음 감시장치 기능을 제공하여 승무원들이 소음이나 열 신호 없이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죠.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시스템을 자세히 살피며 전쟁터에 적합하도록 배터리를 견고하게 만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군사용으로는 더욱 견고하고 신뢰성 있게 제작했답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혁신이 민간 제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스마트한 아이디어라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 박사님께서는 한국 군사 차량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전차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강을 건너며 포병 장비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에 저는 그야말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 장비들은 지금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며 폴란드는 단 160억 달러 상당의 한국 국방 장비 계약을 체결했지요. 160억 달러요? 저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반복했어요. 한국이 이런 규모의 첨단 군사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니. 정 박사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한국을 예전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만큼이나 첨단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시 관람이 끝난 후 저희는 시설 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저는 비빔밥, 각종 야채, 고기, 계란이 어우러진 밥 한 그릇을 맛보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점심을 먹는 동안 진수연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혁신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각 기술 분야마다 따로 전문화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이 따로따로 말이에요. 네, 보통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대기업, 즉 재벌이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합니다. 삼성도 단순히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 부동산, 심지어 군사 기술까지도 손댑니다. 이렇게 한 분야의 혁신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죠. 정 박사님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국방 시스템, 서로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이것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많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수연 박사님께서 호텔 앞에서 저를 내려주시며 말씀하셨고,
저희의 미래기술연구센터로 모실게요. 저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회의적인 마음 대신 기대감에 부풀어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있는 사장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소식을 들으시길 고대하시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나요? 하버드 교수님이 말한 대로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사장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장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정말입니까? 제가 듣고 싶던 말은 아니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만 사실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가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측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는 지난 3일 동안 제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특별함을 기대하지 않고 왔었지만 이제는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진수연 박사님께서 아침 일찍 저를 마중 나와주셨고 기분 좋은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윌슨 박사. 저희 미래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할 텐데 외국인으로서는 보기 힘든 곳입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푸른 언덕 사이로 마치 SF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건물이 보였어요. 건물 지붕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벽은 스마트 글래스로 되어 있어 투명도 조절이 가능했죠. 이 건물은 사용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진수연 박사님께서 차를 세우며 설명하셨어요. 저희는 이곳을 지속 가능한 기술 연구를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젊은 과학자들이 실험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어요. 평균 연령은 30세 정도로 집에서 근무하는 저희 연구소보다 훨씬 젊은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앙에 작은 헬리콥터와 자동차의 중간 형태를 닮은 이상한 장치가 놓인 넓은 실험실이었어요. 이것이 저희 도시 한국 모빌리티 시제품입니다.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 민지 씨가 설명해주며 이것은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플라잉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차량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4인용 승객실과 여러 개의 로터를 관찰했어요.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민지 씨께서 덧붙이셨어요.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무게가 너무 나가서 효율적인 항공 이동에 부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새로운 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2배이면서 무게는 절반이랍니다. 그녀는 시제품이 헛적으로 공중에 뜨고 코스를 비행하는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 제품들은 향후 5년 안에 주요 도시에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5년 안에요? 저는 그 속도에 깜짝 놀라며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민지 씨께서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기다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 진수연 박사님께서는 거대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구축된 연구실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이 장치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것입니다. 태양이나 바람처럼 생산되는 에너지는 일정치 않으니 남는 에너지를 저장에 필요할 때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과학자가 시연으로 이 시스템이 추가 에너지 없이도 모형 도시 블록 전체에 3일 동안 전기를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희는 이미 전국 곳곳에 이러한 저장 시스템을 설치 중입니다. 2030년까지는 국가 전력망 전반을 백업할 수 있을 정도의 저장 용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견학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론 논문에서만 보던 기술들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인공 근육, 평생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임플란트, 극한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우주용 배터리까지 다양한 혁신 제품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한 실험실에서는 배터리가 종이처럼 인쇄되어 옷에 짜여질 정도로 얇고 유연하게 개발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재킷을 상상해보세요. 한 연구원이 배터리 셀이 통합된 원단 샘플을 보여주며 말하셨습니다. 혹은 햇빛을 받아 전기를 저장하는 텐트도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 머리는 오늘 본 모든 것들로 인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진수연 박사님과 저는 스마트 글래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한국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중앙 식당에 앉았어요. 20세기에는 미국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했지만 21세기에는 에너지 혁명과 지속 가능한 산업이 주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위치에 있습니다. 진수연 박사님께서 생각에 잠긴 듯 말씀하셨고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행 중인 연구는 미국에서 하는 연구보다 수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경쟁도 좋습니다만 진수현 박사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자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 여행을 경쟁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안보 문제는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진수현 박사님과 제가 만난 여러 과학자분들과 함께 전통 한식 바베큐 식당에서 통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그릴 위에 얇게 재운 소고기를 올려 구워 먹으며 상추에 싸서 밥과 소스를 곁들여 먹었는데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대화는 과학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발견에 대한 열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으로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건배합시다. 국제과학협력을 위하여. 박 박사님께서 잔을 들며 외치자 모두 함께 잔을 부딪혔고 저는 한국산 와인에서 오는 따스한 온기가 단순한 음주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선이었던 이분들이 이제는 동료, 어쩌면 친구로 다가왔어요. 마지막 날 아침,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창밖으로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저는 새로운 존경과 감탄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인 마음으로 도착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혁신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켠 후 저는 에너지부에 보낼 보고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및 국방기술은 이미 미국의 역량과 맞먹거나 이를 능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보다는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을 알면서도 과학자로서 증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떠오를 때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만난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놀라운 배터리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혁신은 어디서나 올 수 있으며 때로는 작은 국가가 가장 큰 기술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요한 건 어느 나라가 1위인가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모아 세계의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에너지부와 여러 기업, 연구소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대규모 회의장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회의실 안은 묵직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고 모두가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먼저 저는 무대에 올라 노트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차례대로 보여드리며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현장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한국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배터리 및 국방기술은 이미 미국의 역량과 맞먹거나 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제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배터리 및 국방 기술이 이미 미국의 수준에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경쟁보다는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고 곧 몇몇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시해 주셨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자 한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슨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양국 간 공동연구, 기술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구현한 자동화 시스템, 배터리 화학 연구, 그리고 국방 기술과 연계된 혁신 사례들은 미국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서 서로 보완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가 손을 들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만의 고유 기술을 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경쟁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판경영진이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윌슨 박사님, 오늘 발표가 우리 회사의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발표는 미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이후 여러 기업과 정부 부처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가 단순한 연구 결과 전달을 넘어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했어요. 결국 경쟁만이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저는 이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앞으로의 에너지 및 국방 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감동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